일본이 개항한 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던 1869년의 일입니다. 구체제가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보신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양측이 총 무려 4만 3천 명이 동원되어서 그 중에서 8,200명씩이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전쟁이었는데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에도성에서 그 당시 사이고 다가모리와 카츠카이슈가 만났습니다. 이들은 바로 그날 낮까지 전쟁을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은 더 이상 전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그 다음날 에도성은 문을 열고 그리고 천황은 무혈로 에도성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내부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일본의 근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편에서 저는 개항 이전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편에서는 개항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내부적인 경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항 사건 그 자체와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제 페리 제독에 의한 일본 개항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일본하고 미국은 주로 남파선 선언의 귀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교역이 확대되고 또 미국 포경 선언들을 또 보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진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석탄을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선박의 연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 진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53년의 7월 8일입니다. 페리가 현재 그 동경만 가나가와현의 요코스카에 입항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곳을 이제 거쳐서 왔죠. 원래 출발은 1852년에 했습니다. 막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 전에 네덜란드 상관으로부터 미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간을 끌었죠. 그러니까 페리 제독이 그러면 우리는 1년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충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정말 1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시 나타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1854년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중국에서 태평천국의 날이 발생을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개월 후인 1854년 2월에 다시 나타났는데 군함도 그 전에는 4척이 왔다가 이번에는 9척이 왔습니다. 원래 10척이 출발했다가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9척이 왔던 것인데요. 그 당시 막부는 이미 자신들이 서양의 군함과 대적해서 싸울 수는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항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페리 제독은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아예 군함을 100척을 몰고 오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미국이 100척까지 군함이 있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854년 3월 31일에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개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쉽게 개항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페리 제독과 함께 왔던 군인이 총 1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0명이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국 국가를 연주하면서 요코하마를 행진하게 되고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지니까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와 거의 비슷한 조약들이 계속해서 맺어지고 일본은 이제 완전히 문을 개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일본의 개항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항이 곧 모든 것은 아니었죠. 일본 또한 내부적으로 수많은 갈등들이 연속됩니다. 그 중에서도 웅번의 대두라고 하는 사건이 아주 중요한데요. 또 이 과정에서 웅번들끼리의 합종 연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항을 하니까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개항 이전에 그 일본의 금, 은 교환비가 1대 4.6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제적인 평균이 1대 15였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거의 3배 이상 쌌던 것이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은화를 가져와서 일본에서 금으로 바꿔버리고 이걸 다시 중국에 가져가서 은화로 바꿔버리면 3배 이상의 환차익이 실현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은이 대량으로 당연히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 보이는 책 일본 미가 변동사라고 보이는데요. 일본의 풍부한 쌀 그리고 생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대량으로 사서 중국에 판매하는 또 한 번의 무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되니까 일본은 수호 통상제약을 체결하고 나서 2년 후에 쌀값이 2배 이상으로 뛰어버리고 나중에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는 1867년 그때는 이미 쌀값이 10배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농민 반란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편에서 저는 세키가와라 전투 이후에 분봉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반대편에 섰던 많은 다이묘들이 아주 먼 곳으로 쫓겨갔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이들이 언제나 이를 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웅번이 대두됩니다. 원래 이제 웅번이라고 하는 말은 에도시대 초기에 금광이나 은광을 소유하고 또 신개척지 개발해가지고 경제력을 쌓은 지역을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항 이후에 막부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대한 세력들 중심으로 새로운 실력자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이제 유명한 4개의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사조도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여기 사스마, 지금의 가고시마와 그 옆 지역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슈, 지금 여기가 이제 히로시마하고 실질적으로 일본 육군은 여기서 출발을 하고 일본 해군은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일본의 정치 세력 또한 거의 이 조슈 출신들이 많고 메이지 유신도 거의 조슈 출신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사, 그 다음에 히젠 이렇게 해서 요 4개의 번이 이른바 웅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경제력도 쌓고 있었고 또 원래는 오래전부터 상당히 실력 있는 가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로부터 내부적인 경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세이 대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몇 가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일본에서는 사세이 센소라고 해가지고 사츠에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츠 하면 사스마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이 하면은 곧뿌리 영자 써서 영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스마와 영국이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범바드먼트 오브 가고시마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고시마를 포격했다 정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전쟁으로 여기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조그만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 일에
이 일의 시작은 이제 영국 상인들이 사스마 이영주에게 예를 갖추지 않았다라 해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영국 군함이 와서 어떤 면에서는 영국 군함으로서는 아주 뭐 찬스를 받았던 것이죠. 포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사스마는 금방 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만 파운드의 배상금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쉽게 사인을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다시 유족 합의금을 또 2만 5천 파운드를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또 분쟁이 발발을 했고, 그렇게 해서 영국 함대가 일방적으로 포격을 했고, 사스마는 생각보다는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말단 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도고 헤이하치로, 그러니까 러일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말단 포병으로 이제 싸웠죠. 그러면서 도고는 우리가 현재와 같은 군사력은 서양 군사력과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군사개혁에 있어서 나중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당시 뉴욕타임즈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인데요. 미국은 여기에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일본이 많이 불리했지만 잘 싸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쟁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조금 전에 제가 사스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슈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모노세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모노세키 전쟁 또한 일본에서는 시모노세키 센소라고 해서 시모노세키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서양에서는 그냥 배틀, 그러니까 그냥 전투 하나로 치부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럽 나라들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면 전투 하나에 불과하는데 1863년의 일이죠. 시모노세키에 여기 보면은 한자로 관문해협이라고 해서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우리나라고요. 여기가 대마도고 뭐 그런데 여기 시모노세키 해협, 지금도 그대로 해협에 늘 다니는데 지금은 여기 다리가 놓였습니다만은 여기에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프랑스 상선이었죠. 그런데 이 상선을 그 당시에 이 지역, 시모노세키 이 지역이 조슈번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슈번에서 포격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미국 전함이 한 척이 와가지고 일단 조슈번 함선 4척을 간단히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조슈번의 함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배가 아니고 신식 전함이었습니다. 돈 주고 스코틀랜드에서 사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배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일단 미국 군함이 너무 큰 군함이고 거기다가 또 이제 해전의 전술도 비교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파괴를 해버리고 나서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조슈번은 지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부가 대신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300만 달러는 나중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 네 나라가 각각 75만 달러씩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75만 달러 중에서 미국은 약 20년 후에 이 75만 달러를 그냥 조건 없이 반환하고, 이렇게 해서 조슈번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는 세상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때부터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조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마, 그 다음에 조슈 두 지역은 결코 뭐 불구 대천의 원수라고나 할까요? 결코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 사람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운데 밑에 있는 사진, 이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두 번 출신이 아닙니다. 도사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선해서 일본의 앞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사스마와 조슈가 이렇게 반목해서는 안 되고 힘을 합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래 사스마는 온건 개화파라고 보시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조슈가 좀 급진 개화파라고 보시면 비슷한데 일단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러면 힘을 합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은 막부로 설치해서 토막, 그러니까 막부를 토벌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가 설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사스마는 일본 해군을 만드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일본 육군은 일본 해군에 대해서 조금 놀리면서 하는 얘기가 사스마 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슈가 일본 육군을 나중에 형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1867년 이제 11월 9일입니다.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손이죠. 이 사람은 모든 권력을 다시 천황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형식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먼저 도사번, 아까 사카모토 료마가 있었던 그 도사번에서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막부가 받아들여서 천황에게 권력을 다시 바친다. 이것이 대정봉환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그 당시 아직 행정 능력은 막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초보적인 형태의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게 삼권 분립 시스템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잃고 권력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터졌던 것이 바로 이 보신 전쟁입니다. 보신이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 말이고 원래 무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2갑자에 의해서 그 당시 연도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일본 근현대사의 시작점이고 구체제가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사무라이 세력은 이제 완전하게 소멸되고 그래서 1853년에 시작을 일본이 나라를 개항하면서 시작해서 1869년까지 약 16년에 걸쳐서 내부적 진통을 겪었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완전한 국가 체제를 완성했다라는 것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게 줄이다 보니까 어쩌면 조금 부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내부적인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을 겨우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